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지원부의 이혁진 차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박근영 부장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하루만입니다. 제가 부재로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면, 자, 오늘 하루만 NH투자증권의 바로 이혁진 차장이 하루만 대신 이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후 바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부장님이 돌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저에게 이제 시간을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갑작스러운 좀 광고를 먼저 해드리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오전 10시 아침엔 투자로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목은 월요 주간 전략이고요. 한 주간의 주식 전략에 대해서, 특히나 국내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땜빵에서 제가 오늘 하루만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제 제가 딱 나오고 채팅창이 막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좀 반가운 것은 압칸님께서 제가 삼성증권 견자 다니셨는데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혁진 맞습니다. 구 삼성증권 그리고 이제 현 NH투자증권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전략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류하겠습니다 님께서 박 부장님 시간 돼서 들어왔는데 아쉽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쉬우면 되시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슈퍼림치 님께서도 삼성 매니저였는데 반갑네요 말씀 주셨고요. 저도 너무나 여러분들 반갑고요. 사실 3%와 함께 하게 돼서 사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얘기, 저 개인적인 반가운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테디 빅 님께서 아침에 방송 잘 보고 있었는데 반갑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너무 반갑습니다. 창권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채팅창이 3%에 좀 와서 놀랬던 거는,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청자분들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청자분들이 오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니까 3프로TV에 나오시는 이런 많은 패널분들과 애정을 쌓고 있다는 점이 또 너무너무 참 놀랍고, 저도 이제 애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HYJ님께서 저녁에 보니 또 반갑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짧은 시간이니까요. 이제 넘어가서 바로 오늘 시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면 니케이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상당히 좀 유입된 것 같고요.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서 BYD의 기록적 판매량이 지수 전반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에 대만 가권 지수가 또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서 엔비디아나 TSMC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매수세로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AI향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만 가권 지수도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좀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약세를 또 거듭하다가 막판에 살짝 반등하면서 72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나 팔았습니다. 3,600억 원 수준으로 코스피들을 좀 매도고 했고요. 또 반대로 그 물량들을 개인은 3,500억 원을 좀 매수했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융업종에 상당히 유입이 됐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에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사실 환율입니다. 오늘 1390원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미국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4.2%를 하회했는데, 자, 약세를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성장률 부진과 수출액 지표들의 약세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전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QOQ로 0.1%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를 벗어난 것은 좀 반가운 일입니다만,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은 0.5%였었습니다. 사실상 쇼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감소세의 원인은 수출과 또 건설 투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들이라는 게 좀 우려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뭐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세를 야기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환율 약세에 대한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한은 총재와 이제 경제부총리 모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는 성장률 하방 위험을 높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은 올해가 한 7%대,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3%대로 좀 가라앉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할 텐데, 사실 최근 지표들을 보면 민간 투자나 가계 지출 여력 사실 뭐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로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자, 첫 번째는 코스피입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주식시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 수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한 25% 정도의 종목들만 상승을 했고요. 자, 반도체, 금융,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나머지 종목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중이고 또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반대로 화장품, 유통, 중국과 내수 지역 소비주들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업종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수익률로 보면 금융업이 2%, 아무래도 KB금융 영향이겠죠. 또한 철강 및 금속이 이제 1.8%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고, 보험도 금융업 강세와 함께 1.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반대 영역들로 하락한 업종들을 살펴보면 섬유와 의복 이런 소비주들이 2.6% 하락했고요. 또한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료, 환율 상승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이 1.6%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업이 아무래도 환율 영향과 최근에 뭐 이제 경기 영향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전기가스업이 1.5%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수 전반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밸류업이 사실상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하방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종목도 같이 살펴보면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 장내 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고려아연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반대로 실적 쇼크로 이제 안 좋은 와중에 더 이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종목별로 보면 하이닉스, KB금융, SK스퀘어, 삼성화재,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좀 상승을 했고, 반대로 하락한 종목을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맥스, 삼성 E&A, 한국콜마, LG전자, 아모레퍼시픽, BJF 리테일, 뭐 말하기도 좀 숨찹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락 종목이 좀 너무 많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 특히나 오늘 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려보면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포스코홀딩스를 좀 추월했다는 점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방송에서 제가 뭐 이 지분 경쟁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3년간 살펴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모멘텀을 만나면 정말 불을 뿜더라, 어지간히 오르고 끝나는 경우들은 좀 없더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단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왕고래 테마를 타고 한국가스공사가 올랐다는 점, 그리고 그 직전에는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밸류업 모멘텀 때문에 금융주 전반이 상승을 했고, 또 지주사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또 직전으로 넘어가면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랠리 직전에는 상당한 저평가 주식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편 한국 시장에서는 일단 저평가 가치주 투자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설이랄까요? 이런 야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국형 가치 투자가 먹히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표 우리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습니다. 727포인트.
에서 마감을 했는데 하락을 주도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화장품,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벽이 얇고 하락하는 와중에 하락 종목에 대한 추가 하락을 야기하는 이런 상황들, 투매까지 나오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총의 증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늘상 신용잔고가 늘면서 같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좀 불안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이 부분도 좀 상당히 특징적이었었고요. 또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서 미국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이 코스닥 시장에 좀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특징적인 점은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3분기 수출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실적 지수는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아무래도 최근에 해외 명품 주식들도 좋지 않듯이 글로벌 고가 사치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나 화장품 이런 쪽들이 좀 약세를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환율도 약세이고 또한 실제 실적이나 수출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락세가 이제 마냥 하락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자들이 실적에 지금 좋은 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4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하셨던 것들을 살짝 보시면 아무래도 화장품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여행 얘기도 해주시고 환율 얘기 많이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수출주의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공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는 환율 자체도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아무래도 수출주, 달러 베이스로 실적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서 서프라이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밸류업에 대한 이제 테마에서도 자동차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방 빠지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화장품인데 특히나 화장품이 최근에 중국 지역에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에서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기대감을 1차례로 좀 빼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만 전반적으로 수출 지표라든지 특히나 전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에스테틱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 이 뷰티 진영에서 실적 자체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충분히 되고 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크루아상 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은 저가인데 왜 미국의 고가 화장품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느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화장품을 팔거나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조차도 이제 부안해동할 때가 많아요. 뭐 뒤에 말씀드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만약에 빠지는데 실적이라든지 수출이 문제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저가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거라면 주가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뷰티풀 엔젤님께서 외국 화장품이랑 우리랑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 100% 맞다라고 이제 적동하기보다는 한편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인모드 같은 이제 고가 에스테틱 장비가 주가가 쭉 빠질 때 우리나라의 에스테틱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을 공략을 해서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품 시장이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 빠지고 수급 안 좋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희망 섞인 희망 회로를 한번 이제 저도 같이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장표 한번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먼저 주가를 설명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최저치가 경신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제 주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거래 금액상 사실상 지수 파는 금액만큼 삼성전자를 팔았다. 즉 삼성전자를 팔아서 마치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다. 나머지 종목에서는 외국인의 큰 편출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매도를 30거래일 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 팔았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52% 정도인데 보이시나요? 2023년도 최저치 수준까지 팔지는 또 안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그냥 일단락 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앞서 외국인들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도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배경에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많이 채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채워놨습니다만 실적에서는 SK하이닉스는 너무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또 때로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저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거의 지금 PBR 1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단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과거의 최저치를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좀 꼬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요. 자, 장표 한번 보시면 자, 하이닉스는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가도 반등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올라갑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좀 파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일편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외국인들은 왜 하이닉스를 살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저는 3분기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트리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대비 한 2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격차가 영업이 이제 실적 발표 대비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보다 PER로는 상당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이죠. 또한 더군다나 AI가 좋아지면 제가 뒤에 장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D램의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는 다 D램이니까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보면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가장 큰 트리거는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컨콜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멘트를 했는데 이미 내년도 고객 물량과 가격 합의가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바스켓으로 던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골라서 사는 것은 이미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자체는 낮습니다만 상향을 했고요. 또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직후에 우리나라 하우스에서는 커버리지 하는 하우스에서는 사실 약간 제가 과장을 보태면 거의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23만원, 기존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렸다라는 점 이제 먼저 홍보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기업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장표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장표에서 제가 장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보시는 것은 제가 항상 요즘에 갖고 다니는 장표입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의 PBR 밸류에이션을 한번 나래비 해봤습니다. 나래비 해보면 아무래도 PBR 밸류에이션으로 제일 비싼 건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리고 PBR로 제일 싼 건 인텔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텔을 사야 될까요? 엔비디아를 사야 될까요? 거의 100이면 100 지금 엔비디아를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또 트리거는
PBR이 투자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PER, 즉 엔비디아는요 지금 PBR로는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 같은데 실제 PER로는 과거 비트코인 랠리 장세보다도 PER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이익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자, 이러한 시선으로 바로 이 메모리의 영역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순서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PER은 올해나 내년이나 SK 하이닉스가 제일 쌉니다. 그런데 싼 이유가 중요한데 무엇 때문일까요? 메모리 반도체, D램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은 PBR이 아니라 PER이고 PER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붙는 속도보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가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번 제가 이제까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밸류업, 이 밸류업으로 오늘 제일 많이 올랐었던 종목 그리고 밸류업 이후에도 오늘 여러 가지 특징주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또 보다 보니까 좀 한편 슬픈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국내 주식 담당자이거든요. 국내 주식 담당자로서 제일 슬픈 이야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네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타율로 상장이 좋지 않은 점, 미국 대비로는 형편없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수 전체 수익률을 보면 우리만큼 안 오르는 지수가 뭐 러시아라든지 몇 개 국가밖에, 브라질이라든지 몇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IT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 성장 업종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오르지 않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건 역시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타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타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점 알고 있습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컨설팅을 다니면서 꼭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엔비디아보다도 더 오른 반도체 주식이 있죠.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랠리, 테슬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사실상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랐다는 점들이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바이오 랠리 때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바이오텍보다도 뭐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들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실 뭐 모든 종목, 지수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에 대해서 주도 종목의 수익률은 미국보다 좀 낮다라고 장타가 사실 좀 장타율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약간 웃긴 것은 뭐 헛스윙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헛스윙을 할 확률도 높은 거죠. 다만 우리 시장이 타율은 낮고 헛스윙을 할 확률도 높지만 그래도 장타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라는 점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에 대한 영역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가치주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상승을 시작을 하면 사실 뭐 2배 오르고 끝나는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 투자를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형 가치 투자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먹을 거는 많다.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서도 몸에서 독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린다라는 점.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KB금융인데요. KB금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KB금융이 상승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업 효과죠. KB금융이 또 크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KB금융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은행 업종의 가상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3분기까지 좀 NIM이 좋지 않았었는데 향후로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KB금융이 어제 장 종료에 실적 발표 동시에 밸류업 공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따르면 올해 연중 이제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차기 연도부터 2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 가능한 재원 확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기대를 높여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제 실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행 업종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눈치,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실행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주사나 다른 저평가 대형주는 앞으로 기다리는 전제 조건들이 있죠.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이 주주 환원 정책을 미리 실행해 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은행주 최근의 강세를 그냥 넘겨짚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상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NIM의 3분기까지가 좋지 않고 나중에 좀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까지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는 이 밸류업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어땠는지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을 때 직전까지는 PBR 0.3, 0.4 0.5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은행주들이 밸류업 이후 1년 반이나 1년, 2년 뒤를 지나니까 PBR 0.7에서 0.9 거의 1배 가까이 되는 은행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KB금융의 PBR, 하나금융 지주의 PBR을 살펴보면은 KB금융은 0.6배, 하나금융 지주는 0.45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사례를 따라간다는 측면에서나, 그리고 상법 개정안 없이 은행주의 밸류업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미 그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들이 은행의 지금의 랠리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그냥 이제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이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장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전지 업종 바닥 다지는 차트가 나와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차전지 업종 이제 바닥을 다지는 차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의 관련 기업들 바닥 다지기 차트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차트입니다. 밑에는 외국인 지분율, 위에는 기본 가격 차트에다가 엔벨로프라고 하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 대한 표시가 나오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같이 겹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차트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레벨 아니면 추세, 이 두 가지로 이제 판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추세 전환 시도가 약하게나마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이 엔벨로프의 하단을 터치하던 종목이 첫 번째로 거래량과 동반했을 때 상단을 터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의심할 만한 이런 차트들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서 그런 차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동시에 그냥 가격만 올라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단락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2차전지에 파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제 기존의 코스닥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눈여겨봐 왔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지가 2차전지 소재, 과거처럼 소재로 갈 것인가, 또는 2차전지 셀로 갈 것인가, 이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이런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중국의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CATL, 물론 좀 거꾸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합니다만, CATL과 이제 중국의 에코프로 BM이라고 할 수 있는 롬바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CATL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 아무래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은 평이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익의 흐름이 CATL이나 이런 배터리 셀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의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대시키기보다는 CATL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셀 3사죠. 이런 쪽들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 24일에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IRA AMPC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최종 기존에 있었던 가이던스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배터리 모듈 수치 대상의 정의에서 최종 사용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모듈보다는 팩으로 해석 가능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셀 3사에 따른 AMPC 관련 수혜 규모 이런 부분들이 각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파에서 11%, 삼성 SDI가 19%, SK온이 45%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존 캐파 대비 모듈의 추가 인식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랠리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 차트는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셀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소재가 좋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에 나와 있는 AMPC에 대한 뭐 수혜 기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 점, 또 중국의 주가 추이를 보면 셀 기업들이 아무래도 향후에 조금 더 편안한 이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업종들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선주들이 직전 고점에 도전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향후의 2년은 과거 성과가 상승했을 때의 매출액을 반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과거 2년 전, 3년 전까지 쭉 최근에 선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130에서 189포인트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 2년 동안 조선사들의 매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동기간에 후판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앞으로도 후판 가격은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3년도 5.2%였는데 26년에는 4.1%까지 낮아집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 철강과 같은 기초 소재들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 조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HD 현대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각각의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중은 방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매력, 그리고 미포는 이 MR 탱커와 같이 이제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점들이 HD 현대그룹주들의 차별적인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요, 이제 유한양행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주가가 부담인 점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보시면 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이 가격에 대한 기술적인 상단을 3번 연속 부딪혔기 때문에 과매수에 대한 판단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뭐 크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추세적인 하락으로 아직까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업종에서 모든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빠졌습니다만 향후에 추가적인 급락이나 이런 쪽 나올 가능성들은 좀 낮다. 또한 미국의 이제 시중 금리가 국채 10년물이 4.2%를 좀 이제 살짝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채팅창을 쭉 올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아픈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지수에 대해서 우리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고 지수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적인 꼬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반대로 삼성전자는 역대급 위기에 역대급인 해결책들을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부품의 불량들이 많았을 때
너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아재 같은 소리이긴 합니다만, 이 전자제품을 불을 태우면서 이제부터는 불량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후로 신경영이 나왔었고요. 또한 갤럭시 스마트폰의 탄생 배경도 사실 기존까지의 피처폰만 하다가 사실 스마트폰에서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존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자체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주가도 매크로 변수라든지 또한 우리나라의 또 외부 여건으로 풀기보다는 삼성전자 스스로 어떤 새로운 대안책, 과거처럼 정말 혁신적인 대안책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패닉셀링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부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입 공시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들을 저도 높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저는 아주 머지않은 시점에 화답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주목했다 하고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을 좀 최근에 많은 저뿐만 아니라 폴리마켓과 같은 아니면 리얼 폴리틱스와 같은 이렇게 이제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많이 저는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실제 지금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미 트럼프 테마주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나 있고, 코인이 급등을 했고, 금리가 올라갔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할 걸 다 반영한 셈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당선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노이즈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최근 추이를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사실 트럼프가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경합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리스가 조금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비율조차도 추세적으로 해리스가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하고, 실제 투표는 열어봐야 알고, 따라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더 반영할 여지보다는 해리스가 돼서 역반응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선 직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또 지금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도 지나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11월 5일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시장이 저는 생각보다는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소프트한 얘기로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증시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소프트한 주제를 가져왔는데, 바로 더본 코리아 상장입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죠? 저도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그래서 더본 코리아에 대한 상장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요 예측 이후에 청약이 10월 28일부터 29일, 그리고 이제 상장이 11월 6일날 마침 미국의 대선 직후에 열린다라는 점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시가총액은 4천억 원 후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나온 결과로 보면요. 자, 그래서 더본 코리아가 시가총액 4천억 원대로 상장을 하는구나.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고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본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여러분들이랑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조보아씨 내려와서 먹어봐요 하시는 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더본 코리아의 브랜드별 매출액을 한번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는 더본 코리아와 맞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본 코리아에서 우리가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백다방도 있고, 롤링파스타, 홍콩 반점, 역전우동, 백보이 피자, 뭐 많고, 호텔 사업도 있는데요. 실제 매출액 비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딘지 아시나요? 백다방입니다. 그래서 백다방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37%,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스타벅스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각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 이제 교촌치킨이랑 교촌 FM이랑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절대 비교할 수 하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이 더본 코리아는 한국의 스타벅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한편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맞습니다. 멘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해외 사업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약간 팬덤에 대한 부분이 오너가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장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팬덤이 주가에 대한 반영은 많이 되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스타벅스도 오너 교체, CEO 교체로 상당히 주가 급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저는 더본 코리아 정도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더본 코리아 상장 이후에 또 마침 미국 대선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장표 보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소비가 안 좋아요. 소비가 안 좋은데 이 소비가 안 좋은 와중에 이제 그 왼쪽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소비가 좋지 않은데 장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장표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 짧게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불변지수라고 하는 것이 실질 소매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지수인데 우리 지금 소매 판매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무신사에 대한 성장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향후에 제가 월요일 방송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볼륨이 좋지 않으면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좋지 않을 때는 기존의 사업이 약간 하향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기성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니클로가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패스트 리테일링이. 이런 것처럼 무신사와 같이 한국판 유니클로를 꿈꾸는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좀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증시가 안 좋고 또한 이렇게 소비가 안 좋을 때는 증시에 새로운 트렌드가 없는지, 또한 이런 소비 분야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없는지 전 잘 좀 우리 같이 관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트렌드로 하여금 또 다른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무신사는 싼 제품만 만들어 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다만 요즘의 젊은 애들은, 또한 말씀하신 분이 요즘 젊은 애들 속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무텐다드만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나 전체적인 볼륨, 경제 볼륨이 안 좋을 때는 트렌드를 좀 주목을 하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의 이혁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